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오늘 오후 4시에 수성모에서 저는 무소속이라서 당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공지한 것만으로 박찬종 선배, 이재호 장관 이 두 분이 이제 오시고 또 이진훈 청장님이 연설한다고 좀 오시라고 했더만 한 2천여 명이 모였어요.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4시에 우리 그 정규재 주필이라고 유튜브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오늘 연락 왔어요. 그 내일 오후 4시에 파스쿠치 앞에서 한 번 더 하자. 막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버스킹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야, 오늘은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으면 질문 좀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예, 대구에 사는 29살 김도현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시내 한복판에 대표님께서 이제 세탁기를 돌리신다 하셨는데 지금 우선은 원내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통령까지 되시면 시내에서 이제 김정은이 만세 외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같이 세탁기를 이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게 이제 찬양 고무죄라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라는 건데 지금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처벌하지 않는 세상이 민주주의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이게 찬양 고무죄라는 거거든요. 찬양 고무죄라는 건데 그것을 지금 제 기억은 아마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가 삭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처벌이 되는 거겠죠? 되는 거지만은 저는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의 자유는 그것은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 우리 그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그 사상의 자유 중에서는 어떤 형식이 있는가 하면 내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거는 내심의 자유. 자기 마음속에 있을 때는 처벌 불가하죠. 그러나 그것이 외부에 표현될 때는 처벌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김정은의 만세 그러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아가씨 질문하지. 안녕하세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줌마 예. 요즘 너무 막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쯤 되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의도치 않게 하는 건지 그게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신랑하고 또 얘기해보면 민주당이 정말 못해요. 민주당이 정말 못하기 때문에 우리 통합당 예. 기회가 있는데 왜 그 기회를 못 잡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당의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당의 중심이 없어서. 당 전체를 끌고 가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구성원들을 장악하고 선거를 전체 끌고 가는 그 중심이
지금 흐트러져서 그래요.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그분이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배짱이 있고, 그런데 그분 중심으로 또 연세가 8순이 됐던 거 그래 됐을 겁니다. 아주 노련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 지위에 따라가면 그런 사태가 없을 건데, 그렇지 않고 정치적인 중심이 없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지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가사 얼마 전에 관악의 김대호 후보자나 차명진 의원이 한 말이 막말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당이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 사람들 개인의 의견이다. 우리 당은 그런 생각이 아니다. 그걸 딱 잘라서 당하고 단절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그 지역구에서 하거라. 우리 당은서가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일이 커지지가 않아요. 일이 커지지가 않는데 그걸 갖다가 제명을 하느니 이런 식으로 떠들썩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당 사상, 제 25년 정치를 했는데 정당 사상 후보자를 내놓고 후보자를 제명하는 것은 내 기억에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했길래 후보자를 제명하느냐. 그것은 김대원강 그 후보자나 차명진의 잘못에 그치지 않고 당의 잘못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게 그 지역구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럼 그 지역구만 판단하게 하면 되는데 이를 일부러 크게 만들어 가지고 당이 치명상을 입게 만들었다. 그것은 지도부가 잘못한 겁니다. 지도부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런 거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말 가지고 당 전체가 마치 그런 식으로 몰리는 거 선거 앞두고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나는 지도부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달성군에서 왔습니다. 예? 달성군에서. 아유, 우리 유권자가 아니네. 예, 아닙니다. 나는 우리 유권자만 지금 네, 그런데 되게 아주 급해요. 답답해서 왔습니다. 예, 저도 간당간당해서 되게 급해요. 아주 답답하니까. 예. 자, 어차피 제가 볼 땐 나 정치도 모르고 법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70 넘도록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식들이 사회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거 좀 막아주셔야죠. 사회주의 안 되게. 예. 우리가 왜 때문에 예, 그거 예. 막아주시고. 예, 예. 문재인은 경제 신경 안 씁니다. 통일만 되면 이 나라를 갖다 바쳐도, 김정은한테 갖다 바쳐도 통일만 되면 역사에 통일시킨 대통령으로 남는 그걸 기다려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헌법 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헌법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유를 삭제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냥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입니다. 사회민주주의도 민주주의고. 그래서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해버리면 그냥 민주주의가 되는데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란 말을 써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게 어떤 민주주의인지 그것은
우리가 짐작이 가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비난을 무릅쓰고 바른미래당에 넘어가 있던, 우리가 그때 103명이었어요. 국회의원이 103명이었는데 제가 당대표 할 때 이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서너 명만 빼가버리면 개헌이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버리고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가든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가든지 가는 판이 되는 판인데, 그래서 내가 바른미래당에 넘어가 있는 국회의원들 보고 너 좀 넘어오느라, 이젠 다시 들어오느라. 그러니까 한 10여 명을 받아야지, 113명이 돼야지 우리가 안심을 해요. 그게 이제 개헌은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110명이 넘어서면 이제 개헌 저짓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켜달라. 그러면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 출당을 약속하고, 대통령께서는 이미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당을 하나 안 하나 그거는 사실상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상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고, 또 확정 판결이 나면 당원 자격이 자동 상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 출당을 시켜주마.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10명을 받았어요. 그래 113명이 돼서 문 대통령 개헌 국회 발의하겠다는 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발의해본들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우리 당 국회의원은 제명 처리하겠다. 그래가지고 개헌을 막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헌은 막았는데 지금 태극기 부대 분들하고 친박들 중에서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켰다고 그 개헌 막으려고 출당을 시켰는데, 불가피하게 제가 지금까지 욕을 얻어먹고 있죠. 제가 잘못했다면 욕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럼 제가 당대표가 먼저 2년 됐어. 그럼 그 사이에 입당을 시켜야지. 다시 황교안 대표는 입당을 안 시키잖아요. 지금 그래 돼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이 개헌을 막으려면 국회의원 80명이 있더라도 개헌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전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당 국회의원들, 당을 잠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당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120명이 있어도 잘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유감스러운 것은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을 공천에서 많이 배제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 사람들 데리고 국회에서 저 악랄한 좌파정권과 어떻게 싸울지 나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데, 국회의원 수가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를 가야지. 그래야지 자유민주주의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표 잘 하십시오. 또 네. 반갑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정치인 쫓아오기는 처음입니다. 예. 네. 저는 그 홍스타님께서 명예학 박사로 계신 영산대학교의 미용예술학과에서 겸임을 하면서 학원에 강의도 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제가 버스킹에서 없었던 질문 두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전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의 미용 종사자들이
서울 경기랑 그다음에 부산 대구에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미용대학이랑 미용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특히 이 대구에 그 자영업자가 23%가 되는 이 대구에도 굉장히 큰 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미용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반영구라는 어떤 시술을 겸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쉽게도 현행법상 1992년도 대법원 판례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사를 인용하면은 그 관련 종사자가 22만 명이고 또 이게 합법화가 되면은 일자리가 50만 개가 정도가 창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다행히도 작년 10월에 국정연한 점검조정회의에서 시술자격 확대안으로 그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해서 합법화 추진화가 나오고 있긴 한데 제 경험상 이거는 돼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어르신께서 수십만의 미용인들을 위해서 이 불법의 테두리에서 어쨌든 시시하고 이제 시시하면서 이제 단속과 이런 신고 이런 데서 약간 떨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K뷰티가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법조인으로서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민주당의 어떤 모 국회의원이 좀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눈썹 의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문신 문제 하나 또. 그 다음에 제가 TV를 보면서 근친상간의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말 못하는 짐승을 너무 동물을 심하게 학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인을 능가하는 악질적인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좀 강화를 시켜주실 수 있는지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거가 있는데 홍 대표님께서 만약에 다시 원내 입성을 하시게 된다면 미래통합당의 당 이름을 다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자유한국당이 훨씬 당명이 좋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정치에 관심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더불어통합당, 미래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실까? 그게 네. 궁금합니다. 그러면 문신의 합법화 이야기죠. 사실 나도 그 눈썹 문신을 냈거든요. 이게 문신의 눈썹한 겁니다. 문신을 했는데 나는 그 친구가 피부과 의사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의료행위로 보는 겁니다. 의료행위로 보는데 나는 그걸 의료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의료행위로. 그래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불법화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내 들어가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통합당 이름이 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도대체 뭘 이번에 공천한 거 보니까 통합도 안 했더만 뭘 통합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당명 가지고는 우리가 재집권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말하자면 정당이라는 게 이념과 가치가 있어야 돼요. 뭐를 지향을 하고 이념과 가치가 있어야지 그게 정당인데 미래통합당이란가 그게 무슨 이념을 추구하고 가치가 있는 정당인지 나는 그 마음에 안 들어서 돌아가면 당명 좀 바꾸고 제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이 그 임명진 목사님 계실 때 탄핵 이후에 임 목사님이 하던 그 당인데 나는 그 당명이 가장 좋은 당명이다. 그만큼 좋은 당명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미래통합당 만든
사람들이 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통령 출마하기 했기 때문에 홍준표 색깔 지우려고 한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맞아요. 돌아서면 들어가면 다시 한번 당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또. 저요. 아, 건친상간 성폭력, 청소년 범죄 형량이 약하다. 이것은 성폭력 특별법이 있을 겁니다. 판사가 가볍게 형량을 정해서 그렇지, 형량은 법정형은 아주 높아요. 근데 판사가 너무 약하게 형을 선고하니까 문제고, 동물학대 문제는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있어가지고 이건 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거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나도 저도 개를 좋아해가지고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경남지사 할 때는 진돗개 2마리를 암수를 키워서 그걸 했습니다만은 지금 아파트에 사니까 그 개를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못 키우는데, 동물학대 부분도 앞으로 좀 처벌 위주보다도 계도를 내서 그래 안 하도록 해야 되겠죠. 예. 예. 자, 또.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꿀하고 홍삼에 알레르기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예, 질문하십시오. 예. 친구로서 내가 예. 이걸 응도 친구로서 내가 예. 싶어서 왔는데, 예. 자연인이 자연산 꿀에다가 예. 상황버섯 가루를 몇 년 지어놓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이거 철인 행진을 하니까 예. 한 숟갈씩 먹으면 예. 고맙습니다. 먹고 힘내서. 예, 고맙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지금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라도 물어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대표님께서 그 대망을 꿈꾸고 계시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검증된 어떤 능력이나 자질, 예.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 내세울 만한 업적,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시대적으로 또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예. 이 세 개가 좀 삼박자가 갖춰져야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이 앞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능력, 자질, 업적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막 불행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는 말씀드린 그 정치적 능력, 자질, 업적 이런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흐르는 시대적 추세를 보니까 시대가 지금 홍준표를 원하고 있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부족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국민적 요구가 아직까지는 그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열렬하게 지지자들도 많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이나 앞으로 원내 일성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국민적 요구를 이끌어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 해방 이후에 건국, 산업화, 민주화 세력 이게 일직선으로 쭉 발전해 기적적으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세력이 저는 생각하기에 과거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세력이 지금 뭐 투명 유리 벽 앞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서로 전부 다 자기가 옳다 이전 투구 형식으로 싸우기에 바쁘고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저는 이 세 세력들도 이제는 과거 세력으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새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는 새로 이제 국가의 어젠다 비전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 비전 뭐 어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이 선진화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어떤 구체적 방법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어떤 저 나라의 어떤 선진화나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뭐 조금은 도움이 되고 또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분들은 뭐 이제 드실 걸 준비했는데 저는 책을 2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나중에 원내 입성하시면 시간 되시면 예, 읽어보시고 예, 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어르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좋은 책입니다.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지만은 IMF라는 국난을 만나니까 국민들이 DJ를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국난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대통령을 만들어 줬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청년 검사를 할 때나 정치 처음 시작할 때 그 나이가 아니고 이미 그게 2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때를 만나면 본인이 변하는 게 아니고 때를 만나면 그 때가 시기가 오면 그 사람의 약점은 말하자면 묻혀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막말하지 마라,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고 잘못된 말일 때 그 말은 수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전부 맞는 말이었거든요. 딱 오늘 또 한번 예를 들게요. 2년 전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짝짝꿍 할 때 대한민국에서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위장평화회담이다, 김정은에게 속는 것이다 말한 게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2년 전 지방선거 때 전 국민의 80%가 저보고 욕을 했어요. 심지어 지방선거 때 유세를 못 나가게 했어요. 우리 당의 멍청한 국회의원들도 유세를 못 나가게 했어요. 내 유세 못 나갔어요. 심지어 대구 권영전 시장 그 친구도 대구 유세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걸 고맙습니다. 지금 연세를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한 시기에 오해를 받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변명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세월이 지나 보면 알게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게 영국 수상이 누구였지? 1938년도에 이 학생들은 집에 가서 역사책을 한번 보시죠. 1938년도 민헨 회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독일의 미넨에서 히틀러하고 무솔리니하고 그 다음에 달라이에라고 프랑스 수상하고 그 다음에 체인블렌하고 이 네 사람이 미넨 회담을 해가지고 히틀러가 체코를 침공했을 때 침공을 승인을 해주는 대신에 요게 마지막이다. 그리고 민넨 협정을 맺었어요. 그 민넨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체인벌린이 그 협정서를 평화협정서를 맺었어요. 맺어가지고 런던 공항에 내렸을 때 런던 시민의 거의 85% 90%가 환호를 했어. 여기에 평화가 있다. 체인벌린이. 그런데 유일하게 그게 히틀러의 속임수라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한 사람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 국민들이 90%가 처칠을 전쟁광으로 몰았어요. 저거는 전쟁광이다. 그리고 처칠이 완전 공경에 빠졌어요. 그런데 8개월 후에 2차 대전이 터졌어요. 1,500만 명이 죽었어요. 세계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체인벌린을 당장 실각시키고 처칠을 데리고 옵니다. 그 처칠이 2차 대전을 지휘를 해서 영국 국민들을 살려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국민 대부분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들어도 세월이 지나보면 그게 맞았을 때는 그때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2년 전에 위장평화회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언론에서 심지어 조선일보까지도 저를 비난했어요. 비난하고 유세 못 나오게 하고 선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패하고 남북 위장평화회담으로 트럼프도 북미 회담을 했잖아요. 그 바람에 국민들 다 쏘았지. 어? 문재인한테 쏘고 트럼프도 자기 국내 외교 역량과시를 위해서 김정은이 한번 만났는데 그 우리 국민들은 트럼프도 만났으니까 이거는 통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 이야기했을 때 저만 유일하게 위장평화회담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몰매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대구 경북만 우리가 선거 이기고 14곳이 져버렸어요. 참패를 했죠. 그거는 국민들이 쏘은 거죠. 2년 전에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지금 와서 다 속았잖아요. 그때 또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문재인 정권 이대로 가면 연말 되면 나라를 거덜낼 것이다.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좌파 정책이 이래 시행이 되면 그해 연말부터 경제가 폭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래 오기 전에도 자영업 다 망했어요. 중소기업 다 무너졌어요. 대기업 투자를 안 해요. 그 이야기 했을 때 저보고 또 2년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악담한다고 그렇게 저를 비난을 했어요. 2년 전에 인터넷 다 찾아보십시오. 홍준표가 막말했다, 악담했다, 그렇게 욕 다 해놔놓고 이제 와서 사실로 밝혀지니까 저한테 욕 못하죠, 이제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우리는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번 총선 때 이걸 되찾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오해를 받는 것은 그거는 정치를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그때 그래 심하게 질책을 당하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기자들한테 내 그런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미리 본 죄다. 내가 미리 세상을 본 죄다. 앞으로는 미리 보더라도 말을 하지 않겠다. 말 안 하고 너가 한번 당해봐라. 당해보고 난 뒤에 아이 그거 참 억울하죠. 억울하죠. 이번에도 하여튼 그래 좀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거 다 감안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저는 수성 사거에 살고 있는 유권자입니다. 이미 예, 예.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누구 찍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선거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선거는 늘 1등을 했습니다. 늘 항상 국민 국회의원 선거나 1등을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오늘 제가 폰콜라 붙어서 쭉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이미 많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배적 조금 가져왔습니다.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정문적설이라는 법률스님 이거 카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 하고, 지금 여러분 서 있는 여기가 우리 또 대구가 국제보상운동도 유명하지만은 후세 다서지라는 분 아시죠? 우리 독립운동가를 대변해줬던 일본 사람, 또 미즈사키 긴타로라는 이 양반은 수성 옷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분의 묘소가 저기 있습니다. 4월달 되면은 우리 수성구청에서 그분들 후손들을 와서 제사를 지낼 때 같이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그 섬이 보면은 하나 있는 수성못 중간에 섬이 하나 있는데 5년 전쯤에 그 공모를 했어요. 이름을 저는 긴타로 섬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왜? 어차피 우리 한국하고 일본은 같이 가야 될 동지라고 동지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따로 떨어져 생각하면 경제적인 서로 간에 큰 소요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건의를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혹시 입성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줄 수 있는지. 또 하나, 이인선 이 대표는, 후보자 이분은 사실 같은 당 대표한테 끌어온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지게 되는 이런 징기록을 이번에 진다면 그런 징기록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럼 인간적인 어떤 앙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 선거가 끝나는 이후에 그런 이 인간적인 관계를 털어버릴 그런 보관은 있으신지 또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그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예. 수성못에 그 일본 예? 네네네네. 예, 그 어디 기념관인가 뭐 있다면서요? 묘가 있다면서요? 예. 처음부터 저는 우리 그 버스킹 처음 할 때 내 말씀을 드렸는데 한일 관계 문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일제시대에 징용에 끌려갔다가 1년 만에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과거사에 대해서 나는 아주 좋지 않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한국이 이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것은 6.25 전쟁 이후에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때문에 한국에 전쟁이 없어요. 내가 이게 버스킹 첫날인가 이야기를 한 번에 한 적이 있는데, 이 동북아시아, 한국을 포함한 이 동북아시아를 보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대전급 전쟁이 6번 있었어요. 청일전쟁이 있었죠. 노일전쟁이 있었죠. 만주사변이 있었지. 중일전쟁이 있었지. 태평양전쟁이 있었지. 6.25 종란이 있었지.
세계 대전급 전쟁이 6번이나 있었어요. 한국 주변에.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화약고였다. 그런 세계의 화약고였던 동북아시아가 왜 한국전을 끝으로 전쟁이 없어졌느냐. 그것은 6.25 전쟁 이후에 휴전선을 딱 경계로 남쪽은 한국, 미국, 일본이 자유주의 동맹을 맺었어. 북쪽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을 맺었어. 세력의 균형을 이뤘다. 전쟁이라는 것은 세력의 균형이 깨어질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70년 동안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과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서운 거는 문재인 정부가 이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도 일종의 좌파 정부였지만 이 틀은 깨지 않았어요. 이 틀은, 평화의 틀은 이 무장평화라고 합니다. 남북이 같이 힘이 비등하니까 서로 건드리지 못하는 무장평화라고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때도 이 틀은 깨지 않았어.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무서운 것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깬다 이거예요. 깨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 체제로 편입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나라 전체를.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짓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이 무서운 겁니다.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이 균형을 이루었던 것을 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일 관계가 비틀어지고 한미 관계가 비틀어지고, 그래서 또 한미 관계가 비틀어지니까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한일 관계가 비틀어지니까 문제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은 거기 달라붙으려고 하고, 중국에 달라붙으려고 하고, 러시아에 달라붙으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편입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고 무서운 발상이다. 국민들이 이걸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언론에서도 잘 다루지 않고 방송에서도 다루지 않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만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일본에 대해서 전혀, 일본은 세계가 지금 전부 협력체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일본에 수출하면 그거 결합해서 새로운 제품 만들고, 일본 제품이 그 부속품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또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만들고 서로 협의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협업체제예요.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 감정으로 자꾸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느냐,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바보짓을 하느냐. 때가 되면 수성목 판사람 그 묘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일본에 대해서 감정 없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남고등학교 51회 졸업생 전영만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영남고등학교? 예, 51회 졸업했습니다. 경북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합친학교가 영남고등학교. 제가 이제 2001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선배님께서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연설을 듣고, 저는 이제 선배님 선배님 보고 저희 학교에 이제 자긍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왜 달서에 출마를 안 하시고 수성에 출마를 하셨는지, 달서에 출마하셔서도 충분히 당선되셨어요. 아니, 예. 달서 그 못 가는 게 예.
곽대웅이가 내 후배요. 아, 대학 후배요. 예. 그리고 그 옆에 누구야? 윤재욱이. 예, 예. 윤재욱이 의원은 또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야. 아무리 정치도 좋지만은, 그리고 그 달서병에는 난 좋은지는 싫어. 파트너를 그래 만나면 선거 기간 내내 피곤해서 안 돼. 에? 나는 싫어. 고등학교 교원으로 해가지고 그 넓게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저희 그쪽에 좀 발전을 좀 예. 해주시면서 우선 내가 수성을에서 당선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 간당간당해요. 그러니까 수성을에서 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당간당해요. 정치는 밑도 끝도 없이 내용만 하고 다니니까. 아이, 그만 보세요. 좋은지 그 말해놓은 거 보세요. 내가 무슨 탄핵과 관련 있습니까? 탄핵 때는 난 탄핵 반대하고 경남지사로 있었지. 내가 어떻게 탄핵 오적에 들어갑니까? 내가 참 웃기는 게 어처구니 없는 게 날 탄핵 오적으로 떠올려가지고 나는 탄핵 반대한 사람이야. 그리고 경남지사에서 그때 출당시킨 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회주의 개헌 막으려고 출당을 했는데 뭘. 네, 반갑습니다. 늘 연설하시는 걸 보시면은 지식이 폭넓고 어마어마한 그 이념과 정치적인 그 사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 동안에 종북 좌파들의 주사파 정권의 엄청난 그 업무와 모략으로 고생을 하시고, 또 지금은 현재는 또 야당에서도 조차도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 계시는데, 홍준표 후보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가장 그 지향하는 목적이 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의사가 되려고 제가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나는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전심 때 그 도시락을 싸가 본 일도 없고 밥은 늘 굶었으니까. 영남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 되면 내 수도가에서 물배 채웠어요. 그래서 하도 힘들게 살아가지고 그때는 의사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때 의사가 굉장히 돈을 잘 벌었어요. 의료보험이 없을 때니까. 그리고 존경도 받았고. 내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가려고 이과를 공부했어요. 나는 문과가 아닙니다. 이과를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과에서 문과 시험 치려면 국어 고문 시험을 빵점을 먹어야 돼요. 안 배워줘요. 문과에만 고문 시간이 있고. 그런데 71년도 10월쯤 9월쯤 돼갖고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불러가지고 가보니까 의과대학 가려면 그 시체도 사야 되고 뭐 돈도 많이 든단다. 그러지 말고 육군사관학교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가 10월달에 특차시험을 쳤어요. 쳐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고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보면 그 이듬해 1월 12일 날 신금만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 싸갖고 시골로 가버렸지. 가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예비고사 칠 때만 올라오겠다. 그리고 가버렸는데, 그야 예비고사 합격하고 난 뒤에 12월 31일 날, 12월 23일이지.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저희 아버님이 시골지서에 잡혀갔어. 잡혀가가지고 혹독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
죄도 없이 잡혀갔다고. 그때 경찰 무서웠죠. 시골 지서 잡혀가면 혹독하게 당하는 걸 보고 이틀 만에 이제 싹싹 빌고 나왔다고. 나와서 경찰 잡으려면 뭐 하면 되노? 이런 물어보니 검사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문과로 가야 되는데 2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무턱대고 이제 학교 가서 육사 못 가겠다. 네. 우리 학교가 그 당시에 독일어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농과대학도 못 가요. 독일어가 필수기 때문에 독일어 불어가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 좋다고 그래서 그 원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내가 교무실에서 꿀에 앉아가고 4시간을 빌었어. 원서 절대 안 써준다고. 육사 가라고, 합격한 거 가라고. 그래 겨우겨우 이제 원서를 써갖고 대학 시험을 봤는데 난 고문 빵점 먹었지. 40점짜리. 현대문은 이제 60점이요. 그래가지고 법과대학을 들어갔어요. 우연히 운이 좋아서 합격했어요. 아마 영남고등학교에서 고려대학 법과대학 간 게 개교 이래 내가 처음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애들이 똑똑해졌죠. 전부 심지 뽑아서 들어가니까 아마 검사도 내가 영남고등학교 개교 이래 내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검사를 평생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93년도에 슬러트 머신 수사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내가 이 수성구 와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박철원 선배도 잡고 그 다음에 빠찡코 대부 마피아 대부하던 사람들도 잡고 경찰청장도 잡고 그다음에 안기부 기조실장도 잡고 막 정보수사계통에 대한민국 거물들을 다 잡는 바람에 그것만 잡았으면 내가 검사 계속했을 건데 우리 검찰 고위 간부도 잡아버렸어. 해방 이후에 검사가 고위 간부를 우리 말단 검사가 최고위 간부를 서희를 살펴가고 하나를 잡아 넣어버렸어. 그 바람에 내가 검사를 못하고 이제 쫓겨나왔다. 쫓겨나와서 이제 이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쫓겨나와가지고 변호사를 하려고 딱 보니까 검찰하고 싸우고 나가서 검찰에서 사건을 안 봐줄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내가 광주지검에 2년 전에 91년도 쫓겨갔거든요. 그때도 권력비리 수사하다가 말 안 들었다고 광주로 쫓겨갔을 텐데 그 가서 깡패들만 모조리 잡았다고 130명을 깡패들 모조리 잡았는데 그게 이제 모래시계 드라마에 나오죠. 과거에 드라마에는 깡패를 잡았는데 그 깡패들이 이제 석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석방이 돼서 이것들이 석방돼서 나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덕분에 학교 잘 갔다 왔습니다. 그 인자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 대뿐이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어요. 가족들도 보호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 처가는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군산 여상을 나와서 우리 학교 앞에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에 은행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돈 찾아러 갔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연애 5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사우지구 학교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는 처가백도 없어요. 진가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 하다 보니까 나를 지켜줄 것은 검사 때는 법이 있었는데 힘이 있었는데
나오고 나니까 지켜줄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정치 시작했습니다. 내 가족이 워낙 깡패들의 협박을 받으니까 내 가족 지키기 위해서 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무엇 때문에 정치하느냐? 처음에 정치할 때는 내 가족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했지, 내가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치한 거 아닙니다. 내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깡패가 그 당시에 워낙 심하게 내각시 납치한다, 또 내 자식들 납치한다 하는 바람에 정치를 시작했는데, 재선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비로소 초선 때는 그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것도 몰랐고. 근데 재선 의원 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나한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부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더 설명하기 좀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근데 종료 5분 전에 예. 아니 괜찮아요. 개 눈에는 개만 보이니까 본인이 한번 개 모양이. 대표님께서 우리 수소몰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들을 질문은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옛날에 경남도 지사 하셨을 적에 세무를 1조 원을 다 갚으셨다고 하는데 1조 3,400억. 예, 그걸 어떻게 다 갚으셨는지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김두관 지사가 하던 경남지사를 중간에 이제 김두관 지사가 대통령 나간다고 사퇴하고 나가고 난 뒤에 보궐선거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경상남도 채무가 1조 3,4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제가 어릴 때 5.16 때 경상남도 창녕 남지에서 제 기억에 6살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하고 난 뒤에 고리치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고율 이자 받는 사채를 신고하라고. 그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고리채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 방앗간 하시는 배씨 아줌마한테 머리채 잡혀가지고 동네를 끌려다니는 걸 봤어요. 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비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지 내가 어릴 때 봤어요. 그래서 경남지사를 할 때 이 빚을 지고 있으면 이 빚 이자만 해도 수백억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자. 그 처음 약속할 때는 원래 1년 6개월 보궐선거 기간 다음 4년까지 내가 5년 6개월만 지사하겠다. 그래 5년 6개월 동안 이 빚의 절반을 갚겠다고 했어요. 약속을. 그런데 그 빚 갚으면서 땅 한 평 팔지 않았습니다. 행정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재정계획을 했어요. 우리 그 도청에 행정계획을 하고 재정계획을 하고 필요없는 부서 통폐합하고 잉여 공무원 정리하고 구조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게 한 주 1,500억 정리를 했고, 그리고
재정개혁을 하면서 한 6,500억 정리를 하니까 예상보다 빨리 3년 6개월 만에 채무를 다 갚았어요. 좌파들은 뭐라 그런가 하면 복지비용 깎아서 돈 안 갚았냐? 그런데 경상남도 제가 재직할 때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복지비용 복지 예산이 32.3%였는데 경상남도 복지 예산은 37.8%였습니다. 제일 복지 예산이 많았어요. 복지를 깎아서 한 게 아니고 행정개혁, 재정개혁으로 빚을 갚았다.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 이거 제대로 구조조정하고 통폐합하고 그리고 공무원 수 나는 줄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공무원 수가 지금 사실 동사무소 한번 가보세요. 전부 전자로 입출력 다 하잖아요. 공무원 그리 많이 필요 없어요. 전자장치가 돼서. 그래서 저는 공무원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공무원 많으면 세금 나눠먹기에 불과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수 늘려가지고 세금 나눠먹기로 일자리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그리스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가 왜 망했습니까? 그리스가 망한 가장 큰 이유가 그리스는 감성노조가 아주 세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없어요. 관광하고 공공일자리뿐인데 그 공공일자리라는 게 한 사람이 해도 될 걸 네 사람이에요. 공무원이 퇴직하면 95% 연금을 줍니다. 세금 나눠먹기죠. 연금을 주는데 어느 지방을 가면 100살 넘는 사람이 그래 많아요. 죽어도 사망신고를 안 해요. 죽으면 연금이 끊기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래 하다 보니까 공공 일자리만 갖고 있으니까 나라가 망했다. 그리스 대학은 무료입니다. 대학 들어가면 졸업을 안 해요. 10년 동안. 졸업하면 실업자가 돼요. 대학은 무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라 운정도 정부도 통폐합하고 공무원 수 대폭 줄이고 그렇게 해서 재정개혁도 하고 또 우리나라 세금 종류도 너무 많아요. 이걸 갖다가 단순화해야 돼요. 세금도 줄일 거는 줄이고 단순화해야 돼요. 이 행정개혁, 재정개혁만 하더라도 나라 적자를 줄일 수 있다. 경상남도에서 내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9시 됐어. 나 지금 또 들어가야지. 내일 아침 일찍 여 앞에 나와서 흔듭니다. 오늘은 이쯤 하시고 내일 또 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